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매주 금요일 1시에 만나는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시각장애 앵커 이창훈입니다. 옛말에 배워서 남주나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배워서 남주는 일을 실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각장애 교사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도 힘쓰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이번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옥조근정 훈장을 받으신 대전맹학교 문성준 교사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늘 포피 초대석에서는 문성준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개발한 여러 프로그램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교육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오셨죠? 네, 대전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요. 아주 잘 왔습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에게 먼저 한번 소개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대전맹학교에서 근무하는 문성준이라고 합니다. 아주 올해로 22년째 근무하고 있고요.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와는 어떤 방송으로선 처음 뵙는 건데요. 네, 그러네요. 아주 그렇습니다. 너무 색다릅니다, 저도. 사실 이번 주까지 방학 기간이죠. 네, 이제 그 겨울방학 끝나고 이제 졸업식 치렀고요. 다시 그렇죠. 이제 봄방학 중입니다. 네. 어떻게 보내셨어요, 방학 기간 동안에는? 네, 이제 뭐 학교는 이제 졸업식이라는 게 어떻게 한 해 농사의 이제 마지막 일이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한 해를 다 끝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선생님들은 사실은 쉬는 시간은 봄방학은 아니고 다시 또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거의 뭐 각자 업무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제 매일 학교에 나와서 이제 신학년도 또 준비도 하고 그렇네요. 서로 협의도 하는 뭐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좀 쉬는 시간인데 선생님들은 쉰다기보다는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을 하셨습니다. 소감 부탁드릴게요. 축하드려요. 네. 뭐 사실 이런 상을 받게 될 거라고 사실 생각도 못해서 네. 무척 좀 당황스러운 면도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상이 또 다른 상도 아니고 우리 전국에서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이었는데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고맙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좀 나눠볼 텐데 오늘 문성준 선생님과 함께 이런저런 또 개발한 시스템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고요. 또 개인적인 얘기까지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문성준 선생님은 지금 이제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 개발을 해 오셨는데 그 나이스 음성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어찌 보면 네. 툴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나이스라는 것을 이제 말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어떤 직장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네. 요즘은 대부분 다 사내막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직장 안에서 이렇게 운영되는 네트워크망이 하나씩 다 있거든요. 인트라넷이라고 하기도 하고. 맞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런 망이 다 있는데 그것 중에 이제 교육부에서 전국에 43만 명 이제 교사를 대상으로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네. 그런 시스템을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나이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나이스. 그러니까 어떤 교육 시스템에 필요한 학교에서 필요한 시스템이 나이스네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학생들의 뭐 학적부터 뭐 기본적인 뭐 성적은 당연하고요. 네. 뭐 생활기록부 내용, 심지어 뭐 선생님들의 뭐 월급, 급여를 볼래도 이 나이스를 열어봐야 내 월급이 이달에 얼마인지 알 만큼 아주 모든 걸 다 관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뭐 어쨌든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들에게 모두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고 네. 시각장애 선생님들도 정말 이거 접근이 가능해야 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음성 지원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해야겠다 생각하신 이유는 당연히 시각장애인들 사용하기 편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아닌가 싶은데 더 덧붙일 말 있으시겠죠? 그렇죠. 뭐 사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특히 시각장애인이 이제 근무하는 환경이 뭐 직업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아시는 것처럼 시각장애, 그러니까 맹학교 교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한 120명 정도 계시는 걸로 이렇게 네. 늘 파악이 되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다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신 분이었는데 이 나이스라는 시스템이 도입될 때 가장 기대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시스템에서 음성이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건 마치 정말 갖고 있는 능력을 오히려 뺏기는 격이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충격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접근이 되도록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이제 2002년 이게 처음 나이스 만들었을 때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능력은 있지만 시스템이나 어떤 장애물들이 많아서 그것도 발휘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이 부분이 안 되겠다. 이 부분을 걷어내자. 그래서 개발을 좀 시작하게 된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자, 이 시스템을 통해서 시각장애 선생님들이 좀 활용하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게 2002년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혀 이제 음성으로 지원이 안 돼서 네. 선생님들이 이제 주요한 어떤 그런 업무가 다 배제가 됐던 아주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이제 접근성 요청을 드리고 때로는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제가 찾아가서 뭐 자료를 들고 가서 설득도 좀 하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음성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나이스를 통해서 이제 비장애인, 그러니까 정한인 선생님들하고 똑같이 담임도 맡을 수 있게 됐고, 뭐 여러 가지 학생 상담 뭐 이런 것도 다 맡을 수 있게 되셨고요. 뭐 저도 뭐 학교에서 지금 교무부장 일을 맡고 있습니다만은 네. 뭐 시각 전맹 교무부장, 뭐 전맹 교감, 교장 네. 선생님도 이번에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모두 똑같이 이 시스템의 혜택을 누리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생활이 된 거죠. 시스템의 기능적인 부분을 거의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되나요? 아니면은 일부 어느 정도 몇 퍼센트 정도 활용이 가능한 거예요? 뭐. 네, 이 나이스가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거쳤는데요. 네. 아까 2002년에 만들어져서 수차 업그레이드를 거쳐서 2007년에 한번 고쳤고 다시 2년여에 거쳐서 지금 마침 다음 달 3월 1일 재개통을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제 초기에는 이제 선생님들이 주요하게 쓰는 일부 메뉴에만 음성을 입혔었는데 네. 지금 이제 뭐 교육 과정을 편제하는 거라든지 아주 뭐 기술적인 일을 담당하시는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일까지 다 음성을 지원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 아주 100% 하도록 그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많이 좀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교육용 사이트도 개발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제가 그 학교에서 담당하는 게 마침 그 교육정보부 일을 좀 맡고 있었고요. 네. 또 이제 뭐 과목은 뭐 다르지만 컴퓨터 학생들을 많이 지도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을 늘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0년도에 이제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도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과 선생님들이 역시 소통하는 것은 물론 점자나 뭐 녹음 도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훨씬 더 편리하겠다. 이런 소통의 생각. 공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사이버상에서는 무슨 특별한 장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BBS라 그때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때 이제 BBS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BBS를 대전맹학교 안에서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봤는데 굉장히 효과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2001년에는 웹과 이제 텔넷이 연동되도록 좀 확대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잘 사용했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뭐 넓은 마을이라든지 아이풀에서도 이 대전매학 시스템을 이제 초기에는 그대로 같이 갖다 써서 이제 널리 활용되기도 했던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도 다른 뭐 어떤 스마트 러닝 하셨다면서요? 네. 네, 뭐 학교 안에서 하는 일이긴 했습니다만은 2012년도에는 제가 또 그 학교 연구학교를 스마트 러닝을 맹학교에서 처음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아이패드 이런 게 굉장히 일반화됐습니다만은 그렇죠. 이게 개인적으로 쓰는 거랑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과연 사용이 가능하냐는 좀 별개의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전매학교 한번 연구학교를 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그 시범을 해봤는데 뭐 의미 있는 일이라면 그때 했던 일 중에 이제 그 한손해라고 그러죠. 네. 점자 정보 단말기. 네. 거기서 이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로 이 블루투스로 키보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그때 저희가 그 조치를 좀 취해서 어절 단위로 이렇게 입력이 가능하도록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서 한번 적용을 했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이런 변화들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어떤 변화들이 좀 많이 눈에 띄시나요? 이런 변화들이요. 이런 네, 시스템 그렇죠. 개선에 대해서요. 네.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물론 그 BBS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일반화됐습니다만은
그 전까지는 맹학교에서 학생들이 뭐 과제를 제출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점자라든지 이런 아까 말한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그런 그렇죠.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 점자 굉장히 소중한 건 사실이지만 정한인이라든지 아직 점자를 잘 모르는 학부모들도 그렇고 우리 아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 보기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 사이버라는 공간에서 그 어떤 매체의 장벽이 없이 똑같이 볼 수 있고 서로 의견을 교육할 수 있는 거를 학교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다는 게 제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합 사이트도 해가지고 참고서라든 EBS 교재도 거의 볼 수 있는 부분도 변화가 된 부분이겠죠? 아, 네. 이합 사이트도 아마 지금은 학생들이 좀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2003년에 국립특수교육원하고 처음 사업을 하면서 아이디어를 내서 마찬가지로 이제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처음 방식은 BBS랑 똑같았는데요. 좀 차이가 있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때는 되게 점자 책을 뭐 신청을 하면 3개월 내지 뭐 6개월 있다 막 받았잖아요. 그렇죠. 무겁고. 네, 또 방송 다 끝난 뒤에 받고. 맞아요. 네. 정말 힘들었는데 이 이합 사이트 처음 그 고안된 관점은 그 비장애인과 똑같이 파일을 우리가 점자 파일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텍스트 파일 같은 거를 동시간대에 작업을 해서 워드로 올리면 그거를 전국에서 언제든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같은 시간에 다운받아서 방송을 시청하자. 이게 큰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이었던가요? EBS 그 수능 교재, 그다음에 자습서, 동화 전과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만들어서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했는데 지금은 뭐 아주 이제 EBS 교재라든지 초중고가 다 아마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변화가 있다고 보시는 부분인데 네네. 지금까지 이런 일들을 계속 해오면서 좀 전문적인 지식들을 쌓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하셨겠는데요? 네, 좀 소개를 하면 제가 사실 그 특수교육을 전공했고 그래서 학교에 이제 임용을 하기 위해서 과목을 이제 받게 되는데 저는 사실 사회 과목이 너무 좋아서 네, 일반 사회로 임용을 받았어요. 대전매학교에. 네. 그래서 사회를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컴퓨터를 좀 할 줄 아냐. 그래서 대학 때 조금 해본 경험이 있다 그랬더니 컴퓨터를 교육해봐라 해서 이제 컴퓨터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3년밖에 제가 사회를 못 가르쳐 봤습니다. 네, 그때부터는 컴퓨터만 가르치고 뭐 일요라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컴퓨터를 가르치게 됐는데 사실 아는 게 정말 없었거든요. 네. 제가 재미있게 쓰는 거랑 누군가에게 그걸 전달하는 기술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르죠. 그렇죠. 네. 막 책도 보고 책도 없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거 없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제일 쉬운 게 이제 제 배우자였는데 같이 쫄라가지고 같이 컴퓨터 학원을 막 갔습니다. 밤에. 그래서 저는 듣고 옆에서 막 힘든데 막 참고 앉았고 하면서 그 도움을 얻어서 그때 막 시 언어 이런 공부도 좀 해봤고요. 조력자의 도움이 정말 컸네요. 그렇습니다. 뭐 저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함께하면서 많이 배우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참 이 시스템들을 만들면서 어려운 점들은 그럼 어떤 게 많아 어려우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문성에 대한 어려움도 좀 있었고요. 이제 사실은 이게 제가 주로 한 것이 그 당시에 이제 통신망 인터넷 사이트 쪽이었기 때문에 2000년 이때 2002년 이런 데는 우리나라에 뭐 웹 접근성이란 지침도 없었고요. 없었죠,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도 안 했고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음성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접근성에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설득하고 함께 하도록 하는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인식이 돼서 지금 뭐 당연하게 우리가 모바일까지는 지침이 완성이 됐는데 그런 어떤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도 같습니다. 앞으로 또 만들고 싶은 시스템 뭐 있나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때보다 제가 사실 다른 일을 많이 해서 많은 시간 투자는 안 하고 있는데 마음으로는 사실 사이버 환경도 많이 좋아졌고요. 좋아졌죠.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죠. 네, 학생들 뭐 이런 스마트 기기도 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부럽습니다. 요즘. 그렇죠. 네, 저는 저거 막 배웁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좀 모자란 거는 제가 이제 교사다 보니까 요즘에 사이버 원격 강의 같은 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이제 가정이나 이런 재택에서 수업도 많이 받는데 사실 뭐 화면의 자막이라든지 또 화면 해설 같은 거 또 화면에 어떤 문제 같은 게 떴을 때 우리는
그 음성으로 듣는 거랑 점자로 읽어서 문제를 푸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점자와 화면에 있는 그 문자가 싱크가 돼서 동시에 화면에 있는 그 문자를 실시간으로 점자로 읽으면서 답도 풀고 또 그 푼 답이 화면 안에 입력이 돼서 싱크가 돼서 저쪽에 전송도 될 수 있는 그런 시각장애인 강의 시스템을 좀 우리나라에도 구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 때를 쓰면서 여기저기 맞아요. 물어보고 다니는 중입니다. 직접 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것들을 계속 얘기하고 또 후배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네. 저보다 훨씬 잘하겠죠. 선생님께서는 사실 이런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강의 콘텐츠를 또 만들어 오시고 있고요. 또 시각장애인들을 이 SNS를 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제가 그 여러 가지 이런 사이트 말고 좀 관심을 가졌던 것이 그 학교에서 이렇게 교육을 할 때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재, 참고 자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려면 자료가 필요한데 네. 사실 시각장애 컴퓨터 쪽은 그 내용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뭐 어디 학원 가서 배울 수도 없고요. 없죠. 또 뭐 서점에 가서 책을 사올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럼요. 뭐 학생도 물론이거니와 또 저희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특히 정한이 선생님들은 뭐 알고는 싶지만 한 손해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또 뭐 이런 걸 일절 모르시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뭐 시각장애는 물론이거니와 정한인들이 눈으로 쉽게 보고 따라하거나 또 가정에서 학부모님들이 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저는 이제 동영상, 동영상 자료. 음성 자료 뭐 이런 걸 많이 만들었고요. 또 SNS 뭐 요즘에 페이스북이니 뭐 트위터 많이 쓰시는데 많이 사실 이 페이스북이 접근성이 생각보다 굉장히 뛰어납니다. 맞아요. 네, 모바일은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가 뭐 기존에 시각장애 통신망이 아직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제한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성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이런 SNS는 전 굉장히 좋다.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 좀 더 많이 확산하고 싶어서 애를 좀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능동적으로 움직이시는 듯 싶은데요. 요즘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용하는 스마트폰 메신저에서 시각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건의도 하시고 또 장애인들에 관한 여러 가지 칼럼도 현재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이유가 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성격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격 탓이요? 네, 예, 저는 다른 뭐 물론 다른 분들 다 저보다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뭐 문제가 있다, 좀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걸 그들한테 좀 전달해서 빨리 고쳤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우리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카카오톡 같은 경우도 그렇죠. 처음 만들어졌을 때 먼저 전화를 한번 제가 했었습니다. 이거 이렇게 훌륭한데 음성 접근에 대해서 알고 있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본 적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보내드려서 처음 그 업데이트할 때 보이스오버 접근 같은 얘기도 된 적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뭐 이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제가 워낙 에러를 많이 겪다 보니까 나 그렇죠. 하나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먼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에 줄을 이뤄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당사자기 때문에 그 어려움들을 잘 알고 또 이것들을 계속 겪게 하지 말아야겠다. 또 나도 겪고 싶지 않다. 이 마음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사실 그 초기 버전에는 텍스트 필드 열리지 않아서 참 고생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그렇습니다. 안타까웠죠. 나네요. 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을 직접 접하시면서 여러 군데에서 많은 뭐 항의도 하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책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이제 이런 아까 우리 얘기 나눈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제가 다른 분들 비장애인에 계신 분들한테 많이 얘기를 할 때 공통적으로 듣는 게 뭐냐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차별을 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그렇진 않죠. 네, 그래서 대부분 깜짝 놀라서 몰랐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그 매뉴얼에 있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코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부분이 시각장애인의 애로가 있는지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세요. 예, 제가 이렇게 잠시 연결을 해보면 마치 그걸 기다렸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소통의 부분,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 장애를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연결고리가 좀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아까 항이라는 단어를 쓰시긴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게 말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 때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셨다. 아니면 당신 이러이러한 일에 도움을 주면 당신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되고 당신 기관에게 발전이 된다는 얘기를 막 자료도 보내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요. 많이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그런 거 몰랐다 이러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호응해 주신 걸 보면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 서로를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우리가 좀 나서서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학이란 표현 말고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뭐 설득, 권유, 안내 이렇게 해서 안내 네, 알겠습니다. 네. 안내해 주시는 선생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창훈의 포피 초대석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대전맹학교 문성준 교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성준 교사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언제 실명하셨어요? 네, 저도 뭐 다른 분들 많이 그렇습니다만 중도에 이제 실명을 했는데요. 아, 중도 실명이 있었어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갈 때 망막박리라는 이제 병을 이제 앓게 돼서 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장애를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어서 인정하는 부분이 조금 오래 걸리셨어요? 어떠셨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나이가 제가 15살이었는데요. 사춘기네요. 네, 사춘기 때였고 사실 이제 고향이 서울이라 뭐 일반 학교에 다닐 때도 맹학교가 근처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 있었고요. 네.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뭐 견학을 뭐 이런 서울 맹학교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개념적으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맹인이 됐을 때 내가 거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차마 제 입으로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자존심. 네. 예,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냥 부모님이 막 얘기를 꺼내면 막 짜증도 부리고 막 못하게 만들고 막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죄송하기도 했지만 뭐 부모님들의 그 권유라든지 그런 어떤 덕으로 사실 빨리 적응을 하고 재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몇 년 정도? 그러니까 1년? 네, 1년 쉬었죠. 그때. 1년 정도밖에. 네. 정말 근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사춘기고 네. 또 감수성 예민한 시기고 내가 봤던 것을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환경 달라지고. 네. 그래서 뭐 제일 어려움이 잘 많았던 것은 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게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그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네. 그 당시에는. 네. 그게 오히려 지금 한 몇십 년 지나 보니까 그냥 그 실제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게 많았는데 네. 그 당시에는 그 막연하게 부모한테 때를 쓰면 뭔가 나를 해결해 주겠지 하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았고 그 하나하나 부딪히는 그거를 사실 그 당시에 떠올리지 못했고요. 그냥 불효만 저질렀던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어쩌면 더 20대 이후에 실명한 분들이 더 그런 부분이 많다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면서 네. 뭐 사람마다 다르다는 느낌도 드네요. 얘기를 또 들어보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이후에 지금 사범대 특수교육을 전공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뭐 교육 쪽에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도 특수교육을 그때 전공을 해서 왜 교사가 되고 싶으셨어요? 저는 그 대부분 뭐 교사 지금 많이 갖고 계신데요. 네. 저는 뭐 실제로 중학교,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일반 학교 다닐 때 그 중학교 때 적성 검사를 했거든요. 적성 검사요? 네, 적성 검사 이렇게 해서 되게 자기 취향이라든지 그걸 알게 해주는데 네. 제 기억에 그때 1순위가 언론계. 언론이. 예, 언론인이요. 뭐 생각해보면 진짜 언론인이 적성에 맞는 것 같았는데. 그러면 이 자리에 제가 아니라 선생님 앉아 계실 수 있었겠는데. 예, 가슴이 막 사실 오늘 들어올 때 막 가슴이 막 뛰었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내가 그 소원을 성취하는구나 생각했었는데 그때 1순위 이제 언론인이었고 두 번째가 교사로 나왔었어요. 그때. 교사요. 네. 그래서 그때 국어 선생님이 너는 이런 이렇게 말이라든지 글로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는 게 너한테 적합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명을 하고 서울맹학교에서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누님 형님들이 막 와가지고 밤늦게까지 책 읽어주고 뭐 그때는 80년대 그랬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분들은 대가도 없이 저렇게 나한테 해주는데 나는 내가 눈이 안 보이면서도 내가 다른 후배나 친구들한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나중에 재활이나 이런 거 성공을 하면 나는 눈이 보인 사람이니까 저 형님보다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걸로 내가 보답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때 그런 생각을 아마 사석에서도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게 이제 다행히 어떤 임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셨네요. 그때부터도. 네, 뭐 특별히
뭐 어떤 아무런 건 없었고요. 그냥 뭐 막연한 기대였습니다만은 기대감, 네. 네, 그런 게 이제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대부분 졸업식이 있었잖아요. 대체로 학교들이. 네. 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뭐 학생이 있습니까? 되게 이제 학교에서 졸업식,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졸업식은 학생도 의미가 있지만 선생님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렇죠. 네, 한 해에 아니 뭐 3년, 6년, 12년까지. 네, 그렇죠. 네. 학교에서 막 그 애환을 겪다가 내보낸 입장은 시원하기도 하고 애틋하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저는 뭐 그 졸업식 때 맹학교의 특징이 하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일반 학교에서 별로 볼 수 없는 그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가끔 있으셨어요? 네, 가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즐거워서인지 슬퍼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뭐 송사 답사하면서 그런 걸 그래도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특수학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가르쳤던 그 학생 중에서 이제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그 어렸을 때 컴퓨터 한 대를 갑자기 몰래 분해를 해가지고 해체를 한 친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막 증발했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전맨 그 친구가 그걸 다 분해해가지고 갖고 있더라고요. 와. 너무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하나에서 열까지 감각으로 다 뜯어가지고 이렇게 연구하는 친구였는데 야. 그때 그 친구를 이렇게 어떤 그 징계를 하지 않고 잘 설득해서 했는데 그 친구가 나중에는 이제 학교 안에서 뭐 AS 기사가 돼가지고 막 학생들 막 고쳐주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작년에 졸업을 했는데 졸업식장에서 그 답사에서 그 옛날 얘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하게 해준 게 너무 감사하다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 뭐 그런 얘기도 맹학교에 많이 볼 수 있었던 거고요. 또 뭐 하나는 이제 지금 컴퓨터 얘기해서 그런데 제가 컴퓨터 대회를 많이 데리고 나갔었거든요. 학생들을. 네. 그 중에 한 친구가 지금 유학을 가가지고 미국의 버클리 음대에서 김치구 교수라고 네. 이제 시각장애 음대의 교수가 돼서 저랑 똑같이 후학을 가르친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그 친구도 그때 제가 같이 컴퓨터 교육도 하고 대학에 내보냈던 친구인데 뭐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잘 일을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 보면 굉장히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겠네요. 선생님으로서 가르친 제자들이 조금 더 사회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감이 되고 네. 더 뿌듯하실 것 같아요. 네. 들으면요. 지금 학생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나요? 네, 뭐 학생들에게 교사는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게 저희 그 직업이니까. 네. 근데 그 바라는 점이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뭐 다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특히 맹학교에 있는 친구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그 독립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랑 어떤 일에 의무감이 아니라 열정을 좀 거기에 더해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꼭 직업을 갖던 안 갖던 그 아이에게 미래에게 큰 재산이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꼭꼭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열정을 좀 가졌으면 네네, 좋겠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제가 준비한 인터뷰를 마쳤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오늘 아주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주 제 소원이 하나 성취가 됐다는 게 좀 기뻤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사회자분도 저도 잘 아는 분이고 네, 또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 부족했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좀 공감이 되고 또 더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방송을 청취한 분들은 따뜻한 선생님의 모습들을 많이 느끼실 것 같고요. 또 학부모님들은 이런 선생님이 있어서 또 시각장애인 당사자들이 좀 더 밝은 미래가 있겠구나 느끼실 것 같아요. 오늘 많은 분들이 큰 힘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지금까지 대전맹학교 문성준 교사와 함께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KTV에서 제작한 카메디우스의 영상 미학을 영상 해설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도 제 옆엔 홍옥희 영상 해설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어요? 네? 네, 많이 받았어요. 그 카카오톡으로 네. 복그림을 사람들이 많이 그려서 보내줬더라고요. 아. 아주 난리 났었어요. 복그림이 막 복이 산처럼 쌓인 복그림이었어요. 저 좀 주세요, 저도요.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저희가 2주 만에 뵙습니다. 네, 그쵸? 연락 좀 하고 살아요.
누가 연락 안 해서 그런 거잖아요. 바빠서. 그렇죠. 사실 제가 뭐 이래저래 녹화도 있었고 또 멀리 내려갔다 오느라고 광고도 찍으시고 그 광고비로 이제 우리한테 뭐 살 거잖아요. 그렇죠?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사무실을 이렇게 바쁘고 비싼 남자니까. 네. 오늘 영상미학 3회 듣잖아요. 오늘. 그렇죠. 오늘 세 번째네 벌써요. 네, 오늘 그 영상의 주인공이 남자인데요. 예술 하시는 분이에요. 저랑 다른 분이네요, 근데. 네. 예술 하시는 분인데 좀 어떤 분인가요? 제 취향이랄까? 그래요? 어떤 진짜 궁금하네요. 어떤 취향인지. 되게 호리호리하고요. 호리호리. 인상이 좀 날카로워요. 뭔가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느낌이 느껴지니까. 저 날카롭지 않습니까, 인상이? 네? 전혀 정반대. 그래서 제 취향 아니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작업하시는 분이에요. 궁금하다. 네, 어떤 분인지 먼저 도입 영상부터 보고 갈게요. 네, 되게 짧죠? 이게 뭐예요? 좀 플루 소리 막 딴따라단딴 하면서 끝나네요. 뭐죠 이게? 아무 말도 없어요. 그 남자가 나오는데요. 그래요? 네, 그 남자가 나와요? 흰 셔츠 입은 남자. 네, 나무로 만든 그 상자가 있어요. 네. 그 상자의 잠금 장치를 열고서 여러 가지 크기의 붓을 꺼내요. 붓. 네, 그리고 그 붓들을 책상에 일렬로 쭉 놓고요. 이렇게 놓고. 네. 그리고 그 붓 주변에 각종 실과 바느질 도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본격적으로 바느질을 하기 위해서 바늘 구멍에 실을 넣어요. 뭐지? 진짜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작은 몽당 연필로 그 수첩의 옆부분에 일정한 간격에 맞춰서 가로로 여러 개의 선을 그려 넣어요. 이 장면에 나오는 자막이 만들다, 기록하다, 책이 되다 예요. 책 만드는 사람이죠? 네, 이 남자가 책을 만드는 남자였어요. 그렇구나. 책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붓을 꺼내고 실 작업을 하고 그런 거예요. 이 작업에 열중하는 남자가 화면 오른쪽으로 밀려나면서 화면 왼쪽에 영상 주제가 나타납니다. 천부천책 나를 기록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천부천책 나를 기록하라.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모르겠어요. 이 천부천책이 제가 찾아보니까 기존에 있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뜻풀이를 하자면 1000개의 책이 1000개의 부분이 된다 이런 의미 같은데요. 1000개 책이 1000개 부분이 된다? 네, 제가 유추해 보자면 책 하나하나마다 다 다른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로 이 천부천책이라는 단어를 쓴 것 같아요. 그렇게 추정된다라는 거죠? 네. 우리 영상 재밌을 것 같죠? 기대되네요. 그 남자도 기대되고요. 네, 창훈 씨랑은 다른 남자. 아이고. 네, 이어서 다음 영상 보실게요. 뭐든지 다 인생에는 기본기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책도 요 기본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잘못되고 좀 중간한 정도면 이제 슬슬 풀어져 버리면 호호호 다 풀어버려요. 물성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책은 붕어빵이에요. 그 압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오고 있고 서체에 따라서도 나올 수 있고 장인이 만드는 바느질 한 땀 한 땀 간격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이렇듯이 책이라는 거는 물성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질감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것. 처음에 딱 음악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 느낌은 동 트는 아침에
굉장히 네. 유추를 많이 하셨네요. 동트는 아침에 뭔가를 준비한다. 뭔가 느낌. 네, 뭔가 이렇게 꽃밭이 코스모스 그렇죠. 밭이 있었는데 거기 막 나비들이 막 팔랑팔랑. 약간 애니메이션에서 날아다니고. 나온 음악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뭔가 준비하고 뭔가 산타기 시작하는 느낌인데요. 네, 이 영상이 두 번째 영상이 좀 길었잖아요. 그렇긴데요. 이 영상 내내 책을 만들고 있어요. 그만큼 영상이 긴 만큼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다는 거죠. 그래서 쓱싹쓱싹 소리 났구나 중간에. 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일일이 만들기 때문에 과정이 좀 복잡했는데요. 네. 일단 이곳이 전북 완주군에 있는 삼례 문화예술촌이에요. 그런 곳이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예술촌에 있는 책 공방이 주인공이었어요. 네, 이 공방에는 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있고요. 네. 한쪽 벽을 다 차지하는 책장엔 이 남자가 만든 거라고 생각되는 책들이 많이 꽂혀 있고요. 안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까? 아마 뭐 개인적인 수집품일 수도 있고 네, 뭔지는 모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남자는 이 손바닥만한 책의 옆부분을 실로 꿰매서 이 종이의 표지를 먼저 단단히 입고요. 네. 그리고 도입 영상에서 제가 남자가 연필로 일정한 간격의 선을 그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선을 따라서 실로 꿰매요. 그리고 작업을 다 마친 다음에 책을 360도로 펼쳐봐서 혹시 이 표지와 종이가 떨어진 부분은 없는지 살펴봐요. 야, 꼼꼼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 책 옆부분을 헝겊으로 붙여요. 헝겊.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책갈피 역할을 하는 얇은 끈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있죠. 붙여요. 진짜 복잡하다. 이제 책에 제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책의 제목을 쓸 금속 활자를 골라서 금속 활자. 네, 그 활자를 기계를 이용해서 찍어내요. 와. 그러면 표지에 금박으로 된 글자가 박혀요. 이 남자는 책공방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로. 이 얘기 들어보니까 뭐 되게 복잡하네요. 뭐 뭔가를 음식하는 거 그리고 네. 뭔가를 만드는 것 자체가 진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지금 라면 끓이는 것도 복잡한 힘든데. 그리고 창훈 씨는 계란 후라이 만들다가 상처 난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 굉장히 복잡한 느낌이네요. 그런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요? 네. 이 책 겉표지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안쪽에 속지와 연결을 해야 되니까 겉표지 안쪽에 풀을 발라서 속지와 표지를 붙이고요. 그리고 이 속지가 울지 않도록 자로 꼼꼼하게 펴고요. 그리고 기계로 눌러서 책을 압축시키고요. 이렇게 뭔가 뚱뚱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리고 표지 구멍에 끈을 끼워 넣어서 책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책을 묶어둘 수 있도록 끈을 연결해요. 네. 그렇게 놓아놓는군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각가지 색깔의 책들을 한데에 모아놓습니다. 제가 이 중간에 인터뷰했잖아요. 네, 책이랑 나왔죠. 네, 붕어빵 얘기를 하는데 배고픈데 되게 근데 인상적이네요 이 얘기하는 게. 그래서 네. 이분이 뭐 책이 붕어빵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붕어빵도 같은 틀에서 똑같은 걸 만들어내지만 안에 팥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리고 맞아요. 또 붕어빵이 얼마나 압축이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 이렇게 미묘하게 달라지죠. 맛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시적이다. 그런데 책도 마찬가지라는 것 같아요. 똑같은 과정으로 만들지만 사람이 만들기 때문에 책마다 다른 느낌과 질감을 가진다. 이런 느낌 아닐까요? 정말 표는 여기 굉장히 뛰어나십니다. 여기 예술가잖아요, 이분이. 근데 저는 이 예술가의 네. 감성을 이해하는 거죠. 이해한다고 합시다 일단요. 네. 네, 이해하면서 다음 영상으로 가보실까요? 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아이고야, 오늘 물고기 많이 잡으셨네요. 네? 또 여름도 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늘 뭐 만드시는 거예요? 뭐 목걸이도 만들고 네. 아주 재밌어 해요. 그러겠네요. 네. 이야, 이거 어렸을 때 이런 거 뭐 사실은 진짜 미술 시간에는 해봤지. 아구리라고 하는데 단면 자르면. 사실은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문화는 다 서울에 있고 서울 중심에 있어야만이 문화라고 하는 건데 중심부에서 떠나서 저 변방에서 문화를 얘기할 수 있을까? 일단은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들이 문화예술 마을을 살려보자라는 이야기니까 각자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인지에 대한
네, 세 번째 이게 영상이었습니다. 끝이었군요. 네, 어떤 영상인지 뭐 계속 얘기가 많네요. 네, 이곳이 삼리의 문화예술촌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예술가들이 모여 사는데요. 이 남자가 김상림 목공소라는 곳에 찾아가요. 목공소였구나 처음에 갔는데 곳이. 네, 이 목공소에도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요. 이 남자가 공방에서 나무로 만든 5cm 정도 길이의 물고기 조각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었어요. 네. 그 남자가 이 물고기 뭐 귀엽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혼자 또 따로 인터뷰를 하잖아요. 있어요. 네, 하고 있죠. 중요한 얘기 같아요. 서울 아닌 곳이 문화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에 문화예술촌을 만들어서 살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각자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마을을 만들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서울이 아닌 곳,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지 않는 서울이 아닌 뭐라고 표현 지역 주민들 지역에 한 지역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참 놀랍네요. 특히 전북 완주? 그렇죠. 네, 완주에서. 신기하네요. 제가 이 예술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 예술촌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에서 수확한 곡식을 일본으로 가져가기 전에 쌓아두던 곡식 창고였다고 해요. 이 창고를 2011년부터 개조해가지고 이 예술촌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곳에는 아까 나왔던 그 책 공방, 그리고 김상림 목공소, 그리고 미디어 아트 미술관, 책 박물관, 카페, 그리고 디자인 뮤지엄 같은 곳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센터네, 진짜. 네. 여기는 뭐 그냥 와서 구경을 해도 되는데요. 네. 미리 예약을 하면 체험 교육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 영상이요. 어린이들이 책 공방에 와서 직접 책을 만들어 보는 과정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보실까요? 들어보시죠. 돌돌돌돌 말았다고 해서 좋은 말이 책이야. 자, 김밥도 말아 안 말아가 재밌는 멋진 그림을 파가지고 이 안에 허연대 안에다가 선생님 물려놨어.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본다면 내 책이고 무엇인가를 기록한다면 나도 작가가 될 수 있고 나도 기록자다. 쭉쭉 가면 안 됩니다. 그냥 다 와서 치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네 책에다가 너의 이야기를 써라. 너가 꿈꾸는 세상, 너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면 그대로 된다. 저는 기록의 힘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책의 즐거움, 책의 정신,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책을 너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작은 학교를 만드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야, 멋쟁이 아저씨네요, 진짜. 그쵸? 반할만 하네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제가 아이들과 같이 책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네. 아까 제가 설명해드린 그 과정대로 책을 만들어요. 그래서 찰칵찰칵 찍네 애들이. 네네네네. 이렇게 막 거표지와 속지를 붙이기 위해 뭐 풀칠도 하고, 그리고 뭐 활자를 찍어내서 자기만의 책 이름도 붙여놓고, 그리고 책을 이렇게 다 만들고 나서요, 펜을 들고 자기만의 이야기를 써요. 자기가 야. 하고 싶은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 책에 자기 이야기를 담아낸 세상에 하나뿐인 자기만의 책이 되는 거죠. 진짜 의미가 깊네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누군가 만들고 요즘에는 뭐 컴퓨터로 치거나 그쵸. 출판사에 맡겨서 뭔가를 자기 내용이기보다는 필요한 꼭 들려줘야 할 내용들을 만들잖아요. 자기 네. 이야기들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영상 미학의 마지막에 항상 주제 자막이 나오잖아요. 이 주제 자막이 이거예요. 무언가를 기록하는 순간 나도 작가가 되고 기록자가 된다. 그리고 네가 꿈꾸는 이야기를 쓰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야. 꿈과 목적만 있다면 길은 반드시 열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 현실이 된다.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이런 것 같아요. 기록의 힘도 마찬가지다. 기록을 하면 그 내가 꿈꾸던 게 현실이 된다. 이런 것 같아요. 반성해야겠습니다. 상우 씨는 평소에 기록 많이 하시나요? 저는 평소에 말을 많이 하죠. 아, 네.
현생 방송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부러운 게 뭔가를 계속해서 기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거 뭐 SNS를 하지만 주로 저는 SNS에 아시다시피 그냥 방송 홍보만 하시잖아요. 아, 왜 그러세요? 네, 방송 홍보.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항상 뭔가를 도전하고 싶을 때는 네. 주로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 운동할 거야. 나 뭐 하고 있어. 계속해서 그걸 다짐을 받는 거죠. 누군가 떠버린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뭔가 이루고 싶다는 마음들을 말로써 의지를 표현하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유재석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그렇죠. 말하는 것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하는 것, 기록하는 것, 꿈꾸는 것 모두 다 이렇게 자기 꿈을 이루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도 기록 좀 이제 해야겠어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요. 네, 그렇죠. 오늘 마지막이에요, 벌써. 저희 그런데요. 영상미학 3회가 이렇게 끝이 났네요. 영상미학 3회까지 했는데 실시간에서 못해서 좀 아쉽긴 한데요. 다음 4회 때는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4회 때 실시간에서 함께 들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피 초대석 25회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소리 듣는 웹툰 치즈 인 더 트랩 오늘이 마지막 회라고 하네요. 꼭 들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어서 소리로 듣는 웹툰 치즈 인 더 트랩이 방송됩니다. 홍설이 다니는 영어학원 유치부 교실. 바닥에 퍼즐이 맞춰져 있고 인호가 책상에 앉아 연필을 들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 홍설이 영문을 모른다는 표정으로 교실로 들어온다. 왜 이제 와? 야, 그 퍼즐 좀 맞춰봐라. 내가 따로 할 일이 또 있어서 정신이 없다 지금. 빨리. 홍설은 인호의 재촉에 자기도 모르게 바닥에 있는 퍼즐을 맞춘다. 저기요. 그쪽이 대체 정확하게 여기서 하는 일이 뭐예요? 나 모델 겸 뭐 자벽? 사진 찍었더니 1층에서 일하라고 하던데 제법 쏠쏠해. 이거 애들 학습 자료네요? 혹시 보조 강사예요? 그래. 그것도 해. 보조 강사. 오, 역시 혼혈아인가 봐. 그래서 영어 잘하시나 봐요? 아니 나 잘 못해. 그래도 유치원생들보단 낫지. 야, 무시 마라. 네. 근데 이걸 왜 저한테... 그거 뭐 어렵다고 좀 도와줘. 밥도 안 사는 게. 홍설은 어쩔 수 없이 인호 대신 퍼즐 정리하는 일을 하고 인호는 책상에서 연필을 들고 심각한 표정으로 일을 한다. 근데 진짜 뭐 하던 사람인 거지? 운동? 저기요. 거기 엘리펀트 퍼즐 좀 주세요. 뭐? 엘리펀트요. 엥? 뭐라고? 코끼리요, 코끼리. 거기 책상 밑에요. 이거? 얘다. 거기 카우랑 스네이크도 좀 주실래요? 뭐? 스테이크? 진짜 스네이크요. 왼쪽 발에요. 근데 야, 개털. 왜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야, 나 무시하냐? 얼른 찾아요. 저 빨리 수업 가야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야, 누가 몰라서 그래? 야, 네 발음이 후지니까 못 알아듣잖아. 뭐라고요? 발음은 그럼 그쪽은 얼마나 잘하길래요? 적어도 너보단, 나 보기보단 교양이냐? 어쭈 못 믿나 본데? 좋아. 너 impromptu 알아? 네? 뭐라고요? 대학생이 그것도 몰라? 즉흥곡이잖아, 즉흥곡. 누가 모른대요? 그쪽 발음이 더 후지잖아요. 자, 그럼 하나 더. D4는 알아? 그건 뭐예요? 영어 맞아요? 독일어 같은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야, 그래도 이건 기본 아니야? 영어는 몰라도 송어는 알아야지. 교양이 없어요, 교양이. 송어? 좋아. 이번엔 영어로 해주지. 녹턴은 알아? 녹턴. 야상곡? 오, 그건 안 해. 하긴 그 느끼한 자식이 소개팅 할 때 알려줬지? 음악은 관심 없으신가 봐요. 지금 나오는 음악이 쇼팽의 야상곡인데. 인호는 책상을 손가락으로 딱딱딱 치면서 웃다가 갑자기 손가락 움직임을 멈춘다. 과거 인호의 방. 보타이 싫다고, 보타이.
인호는 보타이를 휙 집어던지고 이나가 다시 보타이를 인호에게 집어던진다. 까탈스럽게 굴지 마. 네가 거지 넉마를 입든 바바리를 입든 난 상관없는데 회장님이 사준 건 그냥 입어. 내가 선택권이 어딨어.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이나는 방문을 쾅 닫으며 나가버리고 인호는 보타이를 주워 거울을 보며 맨다. 암튼 이게 발명한 놈을 잡아서 없애버려야 돼. 아, 이미 세상 떴나? 인호는 거울 속에 비친 정장을 입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며 어깨를 한번 툭툭 턴다. 잘생긴 내가 참는다. 시간이 흐른 뒤 인호의 방 안에 인호가 벽에 기대 머리를 감싸고 쭈그려 앉아있다. 누나, 이제 나 어떡해? 이나는 그런 인호를 보고 비열한 미소를 짓는다. 자업자득이야. 그러게 누가 그따위로 행동하래? 어휴, 그놈의 재능 잘난 척 뻑이다니.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이게 무슨 꼴이냐? 어? 대체 어쩔 거냐고. 인호는 놀라서 이나를 바라보는데 이나가 아주 통쾌하다는 표정이다. 진짜 웃겨 죽겠네. 죽겠어. 현재 이나가 욕조에 몸을 담그고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다 수건을 휙 꺼내 몸에 두르며 욕조에서 나온다. 왜 그때 일을 생각하고 있는 거야 진짜. 내가 짜증나게. 마사지나 받으러 갈까? 이나의 발이 미끄러져 콰닥 넘어진다. 이나가 일어나려다가 기우뚱 다시 넘어지고 욕실 물건들이 와르르 다 떨어진다. 과 사무실, 홍설이 열심히 타자를 치고 있다. 눈을 돌려 옆을 힐끔 보는데 유정이 옆에 앉아서 일을 도와주고 있다. 아우, 저놈이 또 여기 왜? 홍설은 옆에서 일하는 유정을 계속 힐끔거리며 본다. 유정은 휴대폰을 확인하고 다시 일에 집중한다. 홍설은 어제 유정과의 대화를 생각하며 유정을 힐끔 쳐다보다 눈이 마주친다. 설아, 정리 다 했어. 이 사람은 진짜... 봐, 내가 빠르다고 했지? 네, 정말 빠르네요. 뭐 더 없어? 얘들아, 쉬어가면서 해. 어차피 방학이라 일도 별로 없어. 에이, 냅둬. 둘이 깨가 쏟아지게. 뭐 그런가? 설이는 좋겠다. 홍설은 곤란한 표정을 짓고 허조교만 기분이 나쁘다. 그리고 저기 이거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기간도 많이 남았고요. 그래? 저것들이 쌍으로 날 말려 죽이려고 아주. 유정의 휴대폰이 또 울리는데 유정은 확인하지 않고 뒤집어둔다. 근데 선배 여기서 이러고 있어도 괜찮아요? 응, 괜찮아. 오늘은 약속도 없고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저녁 먹으러 가자. 괜찮지? 너 오늘 학원 안 간다고 그랬잖아. 네. 저 선배가 좋아하는 음식을 잘 모르겠어서요. 그게 제 능력 안에서 최대한 비싸고 좋은 걸로 찾아보려고 했는데요. 제가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래서 그러는데 선배가 혹시 생각해둔 게... 정말 너 그걸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였어? 너무 걱정하지 마. 편의점만 아니면 돼. 학생 식당도. 그렇군요. 그럼 제가 알아서... 저 사람 농담 같지가 않아. 교재를 챙기는 홍설의 얼굴 앞으로 유정이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 홍설은 깜짝 놀란다. 그거 교재야? 학원은 어때? 다닐만해? 네, 덕분에요. 유정은 영어 학원에서 만난 인호와의 일이 떠오른다. 백인호, 그 사람. 과거, 인호와 유정이 영어 단어 맞추기를 하던 시간, 인호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탁탁 치는 것을 멈추며 왼손 손가락이 좀 불편해져서 그래. 네? 이거 유정이 그랬어. 포피 채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로 듣는 웹툰 치즈 인 더 트랩에서 유정 역할을 맡았던 임성원입니다. 주인공 여대생 홍설과 수상한 선배 유정, 그리고 반항아 인호까지 이제야 주요 인물들 간의 관계가 수면 위로 조금 떠올랐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소리로 듣는 웹툰 치즈 인 더 트랩이
3월 개편을 맞아서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코너를 많이 사랑해주시고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KTV 인터넷 라디오 포피 채널 제작진들은 앞으로도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